수학하우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수학자 소개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자로 그리고 수학자로의 길에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토리텔러로 나온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권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권도현 교수님 늘 패널로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스토리텔러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뭔가 같은 분인데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교수님도 좀 오늘 느낌이 신선하신가요? 네, 항상 제가 이쪽 자리에 보통 많이 앉았었는데 이렇게 살짝 옮겼을 뿐인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네. 또 신혜리님을 같이 이제 정면으로 보고 있어서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최적화 이론과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은 화두잖아요. 네네. 특히 GPT라고 하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AI 인공지능의 수학적 원리가 있는데요. 네. 수학적 원리 중에서도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노벨상 시상식, 짜자잔. 노벨 물리학상하고 노벨 화학상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다 휩쓸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예를 들어 바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암암리에 진짜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수상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과학계도 정말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노벨상이 보통 했던 거를 보면은 업적이 나온 것과 실제 그 업적이 인정을 받아도 수상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업적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5년, 막 10년 안에 이렇게 바로 인정을 받아서 줬다는 게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시차가 줄어들었네요. 네. 그만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그쵸. 한 거겠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네.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필즈 메달도 수상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즈 메달도 네네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네네네. 노벨상이 워낙 화제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강연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인공지능과 최적화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이 최적화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나?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요새 푸는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을 풀잖아요. 단순히 이제 뭔가 그림을 생성한다. 를 넘어서서 요새는 어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이제 최적화 이론이 쓰이게 됩니다. 그 최적화라는 게 그냥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뭐 그런 건가요? 네, 최적화 이론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가 최소 지점 혹은 최대 값을 가지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것이 최적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나오죠. 목적 함수랑 제약 조건. 목적 함수도 목적도 알고 함수도 아는데 합쳐놓으니까 목적 함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굉장히 간단한 수식인데요. fx라는 것은 함수. 잘 아는 그냥 어떤 함수고 네. 그 다음에 min이라고 한 것은 저 fx의 최소값을 찾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x는 f의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처음 보실 수 있는 기호가 하나 있는데요. 오메가 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저 친구는 이제 실현 가능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강연에서는 그냥 제약 조건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말로 풀어서 하자면은 fx라는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데 오메가에 있는 원소를 골라가지고 그 원소 중에서 이제 저 제약 f를 조건을 만든다. 네, 가장 작게 하는 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 비유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 2시간 안에 3만 원 이하의 돈을 써서
최대한 멀리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면 저기 실현 가능 집합에는 3만 원 이하라는 조건과 2시간 이하라는 조건이 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가 F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적화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저 식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 길게 푸는 네. 것을 이렇게 식으로 간단하게 맞습니다. 표현한 네, 것이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예를 더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F라고 썼으니까 사실 임의의 함수가 될 수 있는데 네. 되게 간단한 거 fx x 제곱이면은 그래프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이 가운데 0 아니에요? 네, 가운데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제약 조건을 다르게 주면은 답이 달라지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라고 쓴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하면은 그래도 0 아니에요? 그쵸? 너무 쉬워가지고 약간 지금 뭐가 틀린 게 당황하신 있나 것 같은데 하고 잠깐. 아닙니다. 네, 저는 굉장히 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1과 2 사이의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럼 1이 되죠. 네,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지만 사실 목적 함수가 달라지면은 뭐 최소값이 다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달라지면은 또 최소값이 다르게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할게요. 신내리님이 택배 회사 사장님. 제가요? 네, 지금부터 그 사장님의 마인드로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서울시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승재 교수님이랑 김연은 교수님이 책을 한 권씩 사고 싶어요. 여기 서점이 서쪽이랑 동쪽에 있는데 네. 서점에 한 권씩밖에 없어요. 책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내리님이 사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거는 그 운송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운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송 비용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리에 비례할 테니까 요분한테는 여기서 보내고 저분한테는 저기서 보내면 거리를 제일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내는 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네. 개가 되냐라는 건데요. 경우의 수가. 네. 근데 서점이 한 권씩밖에 없다면서요? 네, 한 권씩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의 수는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서 저리 가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책에 저도 이제 책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서점을 급하게 하나를 더 수소문해가지고 서점을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저도 이렇게 밑에 넣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리가 최단 거리인 데를 찾아가지고 매칭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두 개 매칭은 똑같은데 네, 여기가 바뀌어서 중랑구에 있는 서점에서 저분이랑 매칭을 시키고 서초구에 있는 분이랑 여기 송파구에 있는 서점을 매칭하고.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3개로 늘어났으니까 네. 아까보다 더 늘어나야죠. 더 늘어나야죠. 네. 아까보다 더 늘어나야죠. 아주 수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네, 증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증가한다. 증가한다. 일단 요 서점에서 하나, 둘, 셋, 저 서점에서 하나, 둘, 셋, 저 서점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서점을 고정한다면은 뭐 한 서점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이승재 교수님 혹시 답을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3팩토리얼 이런 전문 용어를 써야 할까요? 네네. 6가지의 가능성. 네. 3팩토리알. 네. 네네. 아까 하신 것에 3 곱하기 약간- 2 곱하기 1.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세 명이 책을 산 걸 보니까 책 뭐지?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신혜리님이 저도 나도- 산다고요? 네. 신혜리님도 사야겠다. 그래서 신혜리님과 이제 저희 네 명이 다 같이 그리고 서점도 이제 네 서점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송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각각의 운송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점에서 신혜리님께 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2,
이런 운송 비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걸 딱 보는 순간 최적의 솔루션은 한 번에 절대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네.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제약 조건을 걸었잖아요. 서점 하나당 한 권밖에 없다면서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절을 고정하고 봤을 때는 서점 두 번째 거에서 혹은 세 번째 거에서 하는 게 제일 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승재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연은 교수님도 다 서점 두 번째 거에서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근데 한 권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답안은 일단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 친구를 밑으로 옮겨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이제 또 이승재 교수님이랑 싸워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경우의 수가 옮기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번에 풀 수는 없고요.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팩토리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총 24개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24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점점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뭐 24개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더 많아진다고 하면 또 완전히 다르게 저걸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몽지의 프로블럼이라고 프랑스의 수학자인데요. 1700년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제안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1940년도에 소련의 수학자 칸토로비치가 이것을 일반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가스파르 몽지가 요 프로블럼 처음에 이제 0 또는 1로 나오는 이건 0 또는 1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1은 우리가 이 서점이랑 매칭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0은 이제 이 서점으로부터 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칸토로비치가 한 거는 뭐냐면 0 또는 1이 아니라 네. 신내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꼭 한 서점에서 한 명만 배송해야 될 필요가 있냐. 만약에 이게 책이 아니라 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 이제부터 서점에서 물을 팝니다. 네. 그래서 물은 1리터일 때 뭐 0.5리터씩 배송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런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이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전쟁 중에 물자 배분이랑 관계가 네. 있는 거라고 네. 하면 네. 굉장히 이거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분야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냉전 시대면은 사실은 소련이랑 미국이랑 별로 안 친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소련에서 이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술에 이어서 학문도 국경도 또 냉전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네요. 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아마존, 쿠팡 그 회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물류 문제 최적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운송 비용이 그러네요. 네, 회사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간 오바해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배송 관련된 최적화 문제를 제일 잘 푸는 사람들이 다 아마존에 가 있고 쿠팡에 가 있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들은. 그리고 사실은 어디다가 네.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나 그쵸. 뭐 네. 이런 것도 네, 네. 최적화랑 네. 관계가 있겠네요. 그리고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그 시즌별로 잘 나가는 그 물건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물량도 다르고요. 그걸 다 감안해서 배치하고 이런 최적화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도 되게 비슷한데요. 통신하려면 뭔가 라인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 기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지국도 당연히 시그널이 최대한 세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지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위치를 해야 가장 많은 커버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회사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뭐 사장의 마인드로서 최소 지출, 최대 비용이 모두의 목적이잖아요. 뭐 종목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택배 회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장들은 그거 신경 쓸 수밖에 네.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칸토로비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학 분야 하나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게 최적 운송 이론이라는 겁니다. 미분방정식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응용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인공지능에서도 사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제 요거를 뭔가 기리고자 칸토로비치 이니셔티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소는 캐나다랑 미국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이런 최적 운송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회도 열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택배도 그렇고 또 뭐 전쟁 중에 물자 배송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제약 조건을 놓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목적 함수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 중 하나가 이제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서 일 건데요. 그 최단 강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공을 하나 떨어뜨려서 저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경로가 최적일까? 평면에서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갈 때는 직선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색 곡선이 더 빠른데요? 그쵸. 이거는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은 네. 중력 때문에 가속도가 처음에는 확 빨라졌다가 살짝 느리게 되는 게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신기하다 저것도. 분명히 길이는 더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정작 네, 속도는 더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죠? 네. 저 빨간 선을 아주 간략한 수식을 써서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베르누이가 처음에 이제 제안한 문제예요. 변분법이라고 하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르누이. 이제 오일러가 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김영일 교수님 말씀하신 정확한 방정식을 찾고 싶다. 오일러랑 이제 그 다음에 라그랑주가 저 곡선을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변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정식이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미분 방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아까는 fx가 x제곱인 경우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방금 택배 예제에서 보셨다시피 네. 사실 x가 그렇게 숫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변수가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제약 조건은 양 끝점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그 중간에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분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의 분포를 이해를 하고 싶을 때라든가 그럴 때 많이 쓰입니다.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그런 분야는 없어요?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게 사실 정확하게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이렇게 정말 목적함수 우리 지금까지 막 이해해보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수학자인지 인공지능학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영일 교수님 어떤가요? 목적 함수야말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구현하게 하는 약간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입력값 혹은 명령을 내렸을 때 올바른 답을 내어주는 그런 기계잖아요. 내가 답을 똑바로 내어주지 않으면 혼을 내는데 그 혼을 내는 정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목적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인공지능이 내어준 값과 내가 기대하는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혼내야겠죠. 거기에 바로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고 최저점을 찾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내어주는 답과 내가 기대하는 답의 차이를 줄여주는 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목적함수는 그 네. 오차를 목적함수라고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적화에서는 목적 함수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하지만은 그거를 인공지능에서는 손실 함수, 로스 네. 펑션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오차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마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곡선을 찾을 수 있느냐랑 비슷하게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렇죠. 경로를 그렇죠. 찾을 수 그렇죠. 있느냐? 네, 네, 네. 그런 게 다 그거를 이제 손실함수라고도 네, 하는구나. 네, 네. 그건 알겠는데 네. 혼내주는 거는 거기서 뭐가 혼내줬다는 거예요? 혼내주는 건 이제 권도현 교수님이 설명해 주니다 혼내주는 게 무엇이냐? 어디서 네. 어떻게 혼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인공지능의 기본 구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 손실함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목적함수가 더 큰 개념이고 손실함수는 어떤 뭐 인공지능 같은 이제 세부 분야에서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좀 더 작은 개념. 네, 혹은 비용함수도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운송 비용을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비용함수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목적함수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공지능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네. 어떤 입력값 AI라는 그냥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요 G 세타에 요건 함수고요. 보통 이제 세타라는 것을 변수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AI를 넣어가지고 BI가 나오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3개가 있는데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B1, B2, B3를 다 예측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손실함수는 이 예측값이랑 실제값이랑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뺀 다음에 네. 제곱을 해줄게요. 왜 제곱을 해주나요? 일단은 제곱을 하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냥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제곱하기 전 값은 너무 작아서? 제곱하기 전값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정도를 비교하고 싶잖아요. 아, 마이너스 플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뭐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 사실 4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고 한데 일단은 제곱이 계산하기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선형함수 하면은 이제 아마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형과 비선형. 네, 그렇죠. 선형함수로 요 G 세타 A라는 게 그냥 세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세타를 잘 골라서 요 위에 있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고요. 네. 요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떤 세타가 가장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사실 되게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혹시 김연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G가 기울기가 세타인 함수잖아요. 세타가 1일 때는 A, 세타가 2일 때는 2A, 세타가 3일 때는 3A란 말이에요. 세타를 기울기로 우리 이해를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결정해야 되냐면 세타를 결정해야 돼요.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G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죠. 우리는 그 중에서 목적 함수의 값이 가장 작아지는 기울기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기울기의 직선을 가지고 와야 저 점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네. 해야지 한번 할까 될까요? 이해를 돕기 네. 위해서 네. 제가 하나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A축이고 요 G 세타를 딱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실함수가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요 A1은 그냥 0인 거잖아요. 네. A2의 경우에는 우리의 예측값이 요 G 세타의 A2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실제값은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차이가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되겠죠. 요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A1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고정시켜 버렸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여기는 항상 똑같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그냥 있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1이 되는 경우가 이제 최소. 이제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값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네. 그 오차가 네. 가장 줄어드는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는 그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왼쪽이 고정이 안 돼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문제가 좀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제약 조건이나 이제 문제가 쉽고 어려움이 진짜 천차만별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이 경우에는 딱 매칭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점을 다 지나가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넣어줘서 뭐 예를 들어서 베타라는 기호를 넣어줘서 조금 더 인공지능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두 점을 잇는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0 아니에요? 네, 기울기가 0이고 이렇게 만약에 에타라는 친구를 추가한다면은 이렇게 세타 A 플러스 에타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0으로 놓고 얘를 1로 놓으면은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래서 혼내는 건 어떻게 네. 혼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네. 혼쭐을 내야죠. 자, 또 다른 상황으로 한번 왔습니다. 이건 지형도인가요? 네, 여기는 미국의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아, 그랜드 네. 캐년.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은 탐험가고요. 제가 이 그랜드 캐년의 가장 깊은 지점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지점이 저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가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지도가 없는 상태로 정보는 가장 깊은 이것밖에 곳을 없어요. 알아내야 돼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한 소품을 사용해서 저 빨간색 가장 낮은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있어요. 딱 들으면 그러실 거예요. 휴대전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공위성? 간단한 네, 소품이라고 인공위성? 하니까 네. 휴대전화?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 아, 빨리 현기증 나니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답을 얘기해 답은 주시죠. 공을 굴려보면 돼요. 공을 굴리면 당연히 제일 낮은 곳으로 굴러가겠죠.
그럼 저는 그 공을 쫓아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네. 것으로 제가 네, 그렇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가능하고 그 이론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이고 공의 자취를 쫓아가는 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면 혼내주는 그런 과정에 해당됩니다. 공을 굴리는 네. 과정을 네. 쫓아가는 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혼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도에서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X좌표, Y좌표, 그쵸. G좌표. 그 좌표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씩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은 수없이 많은 거겠죠. 좌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좌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목적 함수의 값이 제일 낮아지는 좌표예요. 그게 빨간색 점이 나타내는 좌표겠죠. 그러면 어떤 임의의 점에서 시작을 해요. 임의의 점에서 시작한다는 건 임의의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만들어내는 목적 함수의 값이 작아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저 뭐예요? 빨간 점에 그쵸? 가까워지게 하고 빨간 싶어요. 점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노란 점에서 공을 굴리면 공이 굴러가는 자취가 생길 거고 그게 인공지능 모델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공이 굴러갈 때마다 좌표가 생길 테니까요. 그게 인공지능을 혼내주는, 채찍질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 굴리는 거 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네. 경사가 어디가 가파른지 그리고 가장 가파른지를 사실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지대가 낮은 곳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경사하강법. 네. 그리고 이건 최적화 이론에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경사가 아래로 내려간다. 네네. 그게 그렇죠. 목적 함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네네. 제가 네. 이제 그 예시 말고 조금 더 쉬운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사실 어떤 방향이 제일 가파른 방향인지를 눈으로 보고 가는데 우리가 안대까지 씁니다. 그냥 발바닥의 감각으로만 어느 방향이 가장 가파른 방향인지를 일단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탐험이죠. 위험한 네. 네, 여기에 있는 그 방정식이 바로 경사하강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XK라고 하는 게 어떤 지점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다음 지점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 굴리는 예제에서 보면은 공을 굴리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공을 그냥 빠르게 줍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알았으니까 10발자국 갈 수도 있고 100발자국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인공지능에서는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향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레디언트의 fxk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지점에서의 정보밖에 없어요. 지점에서 어느 방향이 빠른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요 2랑 4 사이에 3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일단 방향을 결정을 하고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왔어요. 10발자국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또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낫네. 그래서 요만큼 갔습니다. 쭉쭉쭉쭉 가니까 요 최적 지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요게 경사하강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방향을 알고 나서 자신의 감에 의존해서 조금씩 전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fx는 x제곱인 상황이고요. 요 그레디언트는 그냥 1차원에서의 미분이랑 같다고 하면 되니까 요거는 2x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식에 제가 그냥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한 줄만 더 써보면은 1-2알파의 x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xk 플러스 1 궁극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 친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만약에 여기에 알파가 충분히 작으면은 이 친구는 1과 가까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뭐 0.5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알파가 제가 작을 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1이에요?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을 다시 옆에다가 적어보면은 x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냥 온 거죠.
그랬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림을 보면은 알파 값에 따라서 알파가 0.5 내가 너무 처음에 각승률을 잘 잡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이렇게 0.9 잡으면은 산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이건 가게 되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잡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일단 함수가 좀 이렇게 모양을 알 때 이런 거를 이제 볼록하다라고 하는데 네. 볼록한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이론들이 잘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함수들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결국 실험을 잘 돌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제 과제를 하느냐,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합승률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그럴 것 비유를 같아요. 하나 하자면 아까 네.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가려면 뭐 공을 굴리거나 뭐 물을 계속 뭐 액체를 계속 흘려보내서 뭐 쫓아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산이나 뭐 골짜기 같은 지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골짜기 가장 깊은 곳은 하나만 있을지언정 골짜기 내려가다가 언덕이 다시 나올 때도 있고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뭔가 막 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결국은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고요. 네. 그것을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